낭만서점 6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고 저희는 새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경환 씨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감기와 싸우고 있고요. 많이 낫고는 있지만 잔기침이 남아서 네. 그리고 또 좀 푹 쉬었으면은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쉬지 못하고 공연을 했어요. 아이고. 예.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제주소년 유상봉 군 다른 멤버 네. 그 친구의 솔로 앨범이 나와서 사보라는 솔로 앨범이 나와서 네, 발매 기념 공연을 좀 했고 옆에서 기타 세션 겸 코러스를 했습니다. 거의 뭐 제주소년 공연이었죠. 역할만 바꿔서.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경환 씨가 좀 빨리 나으셔야 네, 저희 낭만서점에도 활력이 넘칠 텐데요. 저번에 제가 방송 피드백을 했거든요. 네. 경환 씨가 앨리스 연기를 목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허스키 앨리스? 보통 이 낭독을 할 때 제가 그 여자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저는 경환 씨에 비하면 연기력이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누가 들으면 웃습니다. 예,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드리죠. 네. 자, 미확인 독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책 소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반에서 1등하는 친구 노트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두 분의 케미가 재미있어서 듣습니다. 이번 시라노 편은 듣는 내내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이 생각나더라고요.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죠. 경환님의 시라노 연기에 집중하면서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위평론가님께서 사랑에 한정을 두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미확인 네. 독서님. 책 소개 방송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예, 좀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들어볼 텐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반에서 1등하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 반에서 글쎄요. 반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지? 예, 한 50명 정원으로 따지면 한 25등 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환님의 시라노 연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니, 역시, 이게 칭찬인가요?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크크인데요. 아니, 연기 잘하신다니까요. 네. 예. 아, 그리고 사랑에 한정을 두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오늘 또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메이토스님, 고등학생 때 시라노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용기가 없다고 해서 목소리가 비슷한 제가 대본을 쓰고 친구인 척 대신 통화를 해 영화 약속을 잡고 그걸 계기로 둘이 사귀게 되었었죠. 이야. 이거 한편의 시나리오인데 목소리가 비슷해서 대신 통화를 해줬다. 남학생한테 먼저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친구가 도와준 거군요. 와, 용기가 대단하네요. 아예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영화 약속을 잡으셨다고. 와, 그 남자분이 목소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남자분이 많이 괜찮았다면 맞아. 혹시 잘 이루어진 다음에 약간 배 아프진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또 굉장히 뭐랄까요. 막장으로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그리고 원작처럼 개입의 정도가 심하다면 정말 록산이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반한 그 사람의 모습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개입의 정도가 심해지면 록산이 피해자죠. 맞습니다. 네네. 낭만 속의 그대님, 예, 왜 낭만서점 안 올라오나요? 유유. 어디 가셨어요? 유유. 예, 보통은 이렇게 이모티콘 표시로 유유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정확하게 유유 하신 거 보니까 너희들 어디 갔냐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죠. 너. 예나 짱짱님, 시라노 편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역할 나누어 읽어주시니 더욱 재밌네요. 뒷부분이 궁금해 책으로도 얼른 읽어보고 싶어요. 이번 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떻게 이야기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참 기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분 미확인 독서님께 또 책 소개 방송 잘 해나가시라고 책 선물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토메이토스님께도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요,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낭만서점 속 코너죠. 이슈를 담은 책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모 여배우와 불륜 스캔들이 난 한 감독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환상이다. 이 환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직면한 현실은 환상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그러나 환상 없이 사랑할 수 없고 환상처럼 자극적인 것 또한 없다. 그래서 모 감독이 새로운 환상을 찾아서 떠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책들, 네. 작품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만해서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과 관련해서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선 첫 번째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를 골랐습니다. 네. 예.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이 책은 여러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에서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이 별명을 조제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 그 조제가 바로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이 작품에서 아하, 나온 겁니다. 우리 그 휠체어 탄 여자 주인공. 예, 참 예뻤는데요. 예. 네. 뭐 각각 애인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은 이 사랑의 어긋남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계를 이 굉장히 낭만적인 색채로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마지막 구절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언젠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가겠죠. 뭔가 가슴 한켠이 스산해지는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가 낭만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책이라면 장강명 작가님의 5년 만의 신혼여행, 저희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이 책은 네. 낭만적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랑 이후에 이 신혼여행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 벌어지는- 되어버린 그렇죠. 결혼 생활 속에서 신혼여행은 처음에 신혼여행 갈 타이밍에 가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작가님이 여러 문학상에서 수상도 하시고 상금도 받게 되면서 형편도 좀 나아지고 신혼여행을 5년 만에 떠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의 에세이입니다. 네. 그 아내분이 HJ라는 네, 그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네네. 예, 참 이 두 분의 어떤 조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싫어서의 남자 주인공이 접니다. 여자 주인공이 바로 HJ입니다. 이렇게 네. 밝히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더 저에게 흥미를 끌었던 이유는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떠나시거든요. 제가 보라카이로 다녀왔습니다. 아, 네네.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게요. 새록새록 많이 떠오르셨겠네요. 네네. 저는 장강명 작가님의 이 5년 만의 신혼여행이 물론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일상을 고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금 한국 사회의 결혼이라는 문제, 연애라는 문제,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 얽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과 얽혀들어서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예. 이 끝날 때쯤에 이 원고를 제일 먼저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받았던 피드백이 우리 돈 얘기 정말 많이 한다. 라는 정말 피드백이었대요. 중요하죠. 예. 그게 일상에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좀 뺄까 했다가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니까 그대로 넣자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알랭드 보통의 책과 관련지어서 프랑스와즈 사강 그리고 장강명 작가님의 책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 68회에서 다룰 책은요. 베스트셀러 중 한 권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신작 장편 소설이죠.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입니다. 네, 저희 68회 방송은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방송입니다. 네. 예. 보통 특집. 이 알랭드 보통 특집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 패널을 모실까? 네.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을 예. 사랑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게요. 사랑꾼들? 그래서 저희가 고민 해보다가 우선 첫 방송은 경환 씨와 제가 이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에 대해서 이 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렇죠. 예. 이름하여 남자가 읽은 알랭드 보통의 낭만 편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여자분들이 출연하세요. 네, 여자가 읽은 보통의 낭만 네. 편인데 누가 나오죠? 바로 정세랑 작가님과 박혜진 평론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두 분이 나오셔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 이 알랭드 보통의 이 책이 어떻게 읽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박혜진 평론가님은 저희가 몇 번 모신 적이 있고, 네. 정세랑 작가님은 어떤 분이죠? 예, 정세랑 작가님은 제가 낭만 서점을 잠시 혼자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경환 씨가 오시기 전에 그 과도기, 네. 과도기 있었죠. 예. 네. 그때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제인, 제욱, 재운 소설도 쓰셨고요. 지구에서 하나뿐, 이만큼 가까이 예, 등등의 작품을 쓰셨습니다. 출연하신 적은 없는 건가요? 네, 방송에 나오신 적은 없으시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특집 방송 여러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약간 걱정도 됩니다. 네네. 여러분께는 풍성한 방송이 되겠지만 저의 이 내공 없음이 그분들의 방송이 네네. 나감으로써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될까봐. 아, 그러게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확실한 거죠? 이번 한 번만 하시는 거. 걱정돼. 네. 한 주간은 저희가 자리를 비우고 예. 알랭드 보통 여자가 읽은 편 음. 예,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예. 알랭드 보통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네. 경환 씨는 혹시 다른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읽어본 책은 사실 없고요. 너무나 많이 들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책이요? 우리는 사랑일까 이 책을 아.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 짬이 안 돼서 그렇게 여유롭게 책을 읽지 못할 때 한 상병장쯤 되는 예. 선임이 열심히 읽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네, 이 책을 20살 때 읽었습니다. 네. 그때 저 교양 수업을 하시던 예술 철학을 제가 그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다. 한번 읽어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알랭드 보통의 별명이 일상의 철학자잖아요. 네. 실제로 이 알랭드 보통이 또 철학 전공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을 사실은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조금씩 따라 읽어온 독자인데 참 어려운 철학 얘기를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쉽게 풀어준다는 점에서 참 대중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마시멜로해. 그러니까 경아 씨 방금 표정 이상하셨어요. 허희 씨가 너무 그 대사를 잘 소화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원래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 많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이제 많은 것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마시멜로해. 삐지로 아이유 노래 까는 건가요? 마시멜로? 그게 바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작가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경환 씨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969년 스위스 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으며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3세 발표한 첫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앤텔에 이르는 일명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 시리즈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면서 수많은 독자들을 매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인물과 플롯을 구축,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내밀하게 담아낸 이 독특하고 대담한 소설들로 이 시대의 스탕달, 닥터 러브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철학이 필요한 다른 여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통찰을 선보였는데요.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 철학의 위안, 여행의 기술, 불안, 행복의 건축, 일의 기쁨과 슬픔,
뉴스의 시대 등으로 이어지는 행보는 그에게 세계적 명성과 더불어 일상의 철학자라는 명실상부한 수식어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실생활을 위한 철학을 지향하는 인생학교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3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이 또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랭 드 보통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은 인물의 인식과 심리 안팎을 자유로이 오가며 다각도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을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며 사랑에 대해 충분히 쓸 것이 생기면 소설을 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을 집필하기를 한동안 쉬면서 얘기한 어떤 핑계거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워낙 23살 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작품으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연작으로 냈고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점이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알랭 드 보통이 그 실생활을 위한 철학을 또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학교 같은 이런 뭐랄까요? 기관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안학교잖아요. 그렇죠.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른들을 위한 학교죠. 아, 그래요? 네. 학생들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돈, 뭐 사랑, 또 섹스 이런 거에 대한 네, 섹스 강조가 몇 있습니다. 교시인가요? 그게 이렇게 교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 그리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책을 샀습니다. 인생학교 시리즈가 지금 한국에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 뉴스의 시대라는 작품 때였던 것 같은데 손석희의 뉴스룸 거기 나왔어서 예. 이렇게 조금 더 한국어 배우면 우리 그 무슨 비정상회담에 출연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농담도 나누고 했던 그랬군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 다방면으로 이 박학다식한 작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이런 에세이도 집필을 하고 네, 했는데요. 저는 뭐 보통의 소설을 좋아하는 예, 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의 성찰이 평범한 듯 혹은 별로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랭 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어떤 보편적인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들. 예. 오히려 전문 용어로 어렵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근데 알랭 드 보통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감 가는 형식 그리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한다는 건 이 사람의 그 어떤 철학적 능력이나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책 읽으면서 굉장히 위트 있더라고요. 특히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삐진 장면 그쵸, 이런 것들 맞아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인간 심리 내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발발되었는가를 네. 따지고 들어가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죠. 예, 뭐 철학도라서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소설에는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발현이 됐는지 사실은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뭐 부모와의 이별이라든가 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어떤 소외감 뭐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원제목은 The Course of Love입니다. 코스. 사랑의 과정이란 뜻인데요. 이 책에서 알랭 드 보통은 에든버러의 평범한 커플 라비와 커스틴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시작과
이후에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한국어판 제목은 이러한 소설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데요. 결혼을 하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라비와 커스티는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갈등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라비와 커스티는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기술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알랭드 보통의 소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기술로서의 사랑을 강조한다. 경원 씨는 기술로서의 사랑. 예, 어떻게 이렇게 뭐 적는 기술한다 기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테크닉. 네. 네. 어느 정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내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죠. 어떤 기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은 예. 그러니까 오늘 소설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정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부딪히는 부분은 늘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 이번에도 막 이렇게 나오면 네네. 당연히 뭐 5초가 안 걸리죠. 불 붙는데 싸움이라는 거는. 하지만 그걸 예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걸 또 서로 좀 인정하고. 예. 벌써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커스틴과 라비는 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한 1, 2년 차에 그걸 해야 되는데 네네. 한 6년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대화로 좀 풀어야지 왜들 이러시나 이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 좀 빨리 예, 서로의 그러니까요. 안 바뀌는 거 모르나? 네. 결혼해서 한 1년 살면 아는 거거든요. 충격에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네. 예. 그렇군요. 네. 역시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뭐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제 우리가 슬슬 낭독해 보면서 알겠지만 커스틴과 라비가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제가 느끼기엔 조금 그랬습니다. 예, 뭐 커플에 따라 또 다르지 않나 싶기도 네네. 하고요. 네, 뭐 그게 이제 조율이 안 되면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기술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에리 프롬 경원 씨 네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네, 바로 그 책을 썼던 작가죠. 그렇군요. 작가라기보단 철학자. 네. 우리가 몇 번 이런 식으로 예. 걸쳐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익숙한데요, 이름이? 예, 이 에리 프롬이 저는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철학자예요. 그때 이제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는 삶, 존재하는 삶에 대한 어떤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기도 했고,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네, 이런 책들 읽으면서 에리 프롬이 정말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읽히더라고요. 이 철학자가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만적 사랑의 형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서로 미쳐버린 것을 열정적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다. 이거 사랑의 기술에 써있는 대목인데 네. 경환 씨가 그 알랭드 보통이
이 책에서 한 얘기 좀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알랭드 보통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여러 편의 사랑에 관한 에세이를 접한 후에야 라비는 몇몇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한때 그가 낭만이라 보았던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배워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을 유발했던 신비한 열정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에 처음 빠져들게 한 감정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은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네, 이게 알랭드 보통의 말인데 어떤가요? 에리 프롬과 알랭드 보통의 말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맥락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에리 프롬이 조금은 딱딱하고 전문적인 그 용어로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들을 알랭드 보통은 스토리에 녹여서 네, 펼쳐내고 있는 것인데 기술로서의 사랑 참 어떤가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예. 그 사랑의 정말 생물학적 유효 기간은 예. 만 2년이 되지 않는다. 예. 호르몬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때의 사랑이라는 건 열정적이고 낭만적 사랑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예. 거죠. 그 네. 이야기들과도 약간 맥이 비슷해 보여서 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자기야 같은 데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정으로 사는 거. 예. 약간 동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방송에서 박혜진 평론가님과 또 정사랑 작가가 또 나눌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자 편, 여자 편 따로 하니까요. 공통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 먼저 낭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낭만이란? 이런 질문을 네. 예, PD님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세대를 불문하고 낭만을 따졌을 때는 예.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건 음. 그렇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 저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낭만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경환 씨? 그러니까 네. 썸? 썸. 그리고 약간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들. 두근두근.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로맨스 하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지만 언제나 보면 설레고 또 청춘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렇죠. 예, 그 느낌을 주는 바로 그 낭만. 네. 언제나 그 로맨스가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좋은 기억들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혼 원래 30년 차를 하더라고요. 이 로만이라는 네, 그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 낭만이라고 네, 그렇게 우리가 쓰는데요. 낭만이라는 건 그러니까 로맨스와 당연히 결부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낭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워낙 그 TV나 뭐 영화를 많이 보니까 특히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사랑들 있죠. 천년에 반한다든지 예.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그 사람과 이 행복한 네, 뭐 결혼에 꼴이 나는 것 이런 식의 그 어떤 서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만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낭만이라는 것이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상당 부분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네, 그런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야만 해.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꼭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천년에 반해서 꼭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막 뭐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놀이공원도 가고 그렇게 해야 사랑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수도 있죠. 우리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영화 감독님 성함이 뭐였더라? 임순례 감독님이요. 맞아요. 네. 임순례 감독님의 3편을 제가 뭐 하나 봤는데 첫 장면이 네. 굉장히 이렇게 예쁘다고 볼 수 없는 여자분과 남자분의 키스신이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러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그쵸. 예. 네. 되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그 미디어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결혼했어요. 5개월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서는 선남선녀들이 나와서 네, 선남선녀들이 나오고 정말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연애는 제가 이거 어디서도 한 말 같은데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돼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에 대한, 그렇죠. 예, 뭐 육아, 그다음에 가정 생활에 대한 문제 싹 사라져 있어요. 그들이 고민하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어떤 요리를 해줄까, 여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야. 저렇게 예쁜 집에서 아름다운 남녀 2명이 네, 저렇게 서로를 끔찍히 아끼고 네, 서로만 바라보는 저거야말로 이 시대의 낭만이야. 이렇게 주조되는 게 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시대의 낭만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한다는 그렇죠. 그런 저는 왜곡돼 부분이네요.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이 가졌던 숭고함, 인간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으로서의 낭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부터 눈 돌리게 만드는 허위로서의 낭만이 지금 이 시대를 횡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라비와 커스틴입니다. 라비가 스코틀랜드 도시 설계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커스틴과 만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그를 즉시 받아주는 사람이나 아이의 틈을 안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짐작할 수 없는 이유로 어쩌면 현재에 얽혀있는 다른 관계나 경계심 많은 성격, 신체장애나 심리적 억제, 종교상의 의무나 정치적 차이 때문에 그를 잠시 동안 애태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갈망은 나름의 방법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낸다. 라비는 결국 시의회 서류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고 어느 토요일 아침 오후에는 날이 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다. 거의 즉시 그러게요 라는 답이 온다. 식물원 산책 어때요? KX. 이렇게 해서 그들은 3시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나무와 식물들을 모아놓은 에든버러 왕립식물원을 둘러보게 된다. 두 사람은 칠레산 난초를 보고 다양한 철쭉에 감동하고 스위스에서 온 전나무와 캐나다에서 온 거대한 삼나무 사이에서 걸음을 멈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잎들이 살랑댄다. 라비는 이런 사건에 흔히 선행하는 무의미한 말들을 지어낼 힘이 바닥났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 될 대로 되라는 조급한 심정으로 안내문을 읽고 있는 커스틴의 말을 중간에 끊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끌어와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는다. 식물원 정문에서 커스틴은 라비에게 전화를 걸라 말하고 다음 주 저녁에는 매일 한가하다고 알려준다. 그 순간 라비는 그녀의 얼굴에서 10살 적에 지었을 법한 미소를 본다. 라비는 느린 걸음으로 토요일의 인파를 헤치며 쿼터마일의 집으로 향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행운을 나눠주고 싶을 지경이다. 여하튼 그는 사랑에 관한 낭만적인 관념을 지탱하는 핵심 과제 3가지를 좋게 통과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났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받아들여 주었다. 그러나 당연히 그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와 커스틴은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스토리다. 네, 경환 씨가 읽어주신 부분, 커스틴과 라비가 식물원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네네. 네. 한창 좋을 때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일터에서 만나서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라비는 커스틴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커스틴이 지금 라비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긴가민가 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라비가 이거 어떡하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네. 그냥 찾아내고 연락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라는 걸 밝히긴 했나 보죠. 지금 생략이 된 건가? 그러게요라고 바로 답이 와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식물원 산책 어때요? 하고 KX를 보냈습니다. 예. 뭡니까 이거? 이거 KX가 키스의 약자래요. 키시스. 예. 키시스. 예. 약자로 연인 사이에 친근함의 표시로 약간 이모티콘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모티콘에서 이런 거 이모티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 입술 쪽 이거를 보낸 이모티콘이라고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의미를 약간 센 거잖아요. 네. 처음 문자 나누는 사이에서 서로 번호도 없었는데. 네. 특히 그 미묘한 관계에서 하트를 보낸다? 이건 좀 사람을 레이더를 이렇게 작동시키게 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답장이 즉시 온 것도 독특하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더 대범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딱히 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키스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상당히 스킨십의 진도가 빠르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알랭드 보통이 서술자로서 쓴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3가지 핵심 과제를 통과했다. 그건 낭만적인 관념을 지탱하는 핵심 과제 중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을 만났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받아들여 주었다. 이게 바로 낭만적 관념의 과제라는 거죠. 우리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순간의 낭만을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나요. 카누 CF.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초점으로 두고 아예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려놓고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다 제가 가사 중에 하나 약간 뼈가 있는 말을 심어놨습니다. 어떤? 행복은 짧을까? 행복은 짧을까? 지금은 두렵지 않아. 지금은 두렵지 않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게 짧을 수 있죠. 제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가사였는데 그냥 흘러갑니다. 노래 중간에는. 그러게요. 너무 감미로운 멜로디에 묻혀서 저는 그 사람이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만 좀 느꼈었는데 이 보통적인 어떤 사상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 있었군요 이미. 그 노래 정확히 제목이 2시 20분이죠. 예. 자, 알랭드 보통이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들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이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보통 소설들은 사랑을 이뤄나가기까지가 이렇게 난관들이 쭉 앞에 서술되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 알랭드 보통은 처음부터 그 상황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결합하는 순간들은 되게 짧게 압축적으로 써버립니다. 자, 만났어. 자, 마음에 들어. 자, 문자 보냈고, 자, 키스했고,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분량에서도 알랭드 보통의 어떤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알랭드 보통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조사하기를 애써 생략해버린 미래에 자신을 결박하고서 기대에 부풀어버리는 무한히 친절한 도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결혼한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써놨습니다. 아니 문득 제가 어제 나갔던 라디오, 제가 패널로 나가고 있는데 그 라디오를 이제 녹음하러 가는 과정에는 그 라디오의 생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신용목 시인님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낭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낭독해 주셨던 산문, 최근에 발표된 산문 중에 한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겠지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도끼를 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음 연주를 하고 예. 다시는 없을 순간들이라는 거죠. 지금 연주되는 순간은. 그리고 다 연주를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은 이제 끝이 나버린다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는 그 얘기랑 네. 좀 맥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결혼해서 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네. 사실 도끼를 들고 있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PD님이 이런 질문을 또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결혼을 권할까? 네, 이런 공통 질문을. 근데 했는데요. 저는 질문이 약간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사회는 지금 결혼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부한다기보다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혼에 깔리는 음.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네. 다 이렇게 부합할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 사회는 결혼을 권할까?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의 재생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끊임없이 이 순환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 세대가 죽더라도 네, 다음 세대가 그 생을 이어나가면서 이 사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네, 효율적인 어떤 기제가 이 가족이라고 뭐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겠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때의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사회가 이 낭만적인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마치 두 사람이 영원한 결합을 하는 것이냐 그 결혼을 포장했다. 이런 혐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혼은 사실상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로 지탱되어 온 제도였죠. 네. 뭐 그냥 결혼 자체가 저는 희생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희생 학교? 그래요? 네, 희생을 배우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젠더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사실은 근데 여자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네. 피해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크고요. 또 결혼을 해서 왜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여성 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로 지금 결혼이 계속해서 인식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결혼을 이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젊은이들의 인식,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라비아 커스틴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이 처음에 순탄치가 않죠. 습관이 충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웃겨요. 무슨 이케아 가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컵 못 사고 돌아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 장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몇 주가 지난 후 토요일 아침 라비와 커스틴은 유리잔 몇 개를 구입하기 위해 교외에 있는 대형 이케아 매장으로 간다. 두 개의 통로에 온갖 스타일의 제품군이 전시되어 있다. 지난주에 퀸가의 새로 생긴 가게에서는 둘 다 마음에 드는 램프를 즉시 발견했다. 나무 받침대에 도자기 갓이 달린 램프였다. 이번에도 쉬울 것이다. 넓디 넓은 가족용품 코너에 들어서자 곧 커스틴은 파블레스 제품 진열대에서 한 세트를 골라 즉시 집에 가면 되겠다고 정한다. 그녀의 남편이 가장 감탄하는 그녀의 특성은 결단력이다. 하지만 곧 라비의 눈에는 고디스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더 크고 장식이 없고 옆면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유리컵이 실제로 그들의 식탁에 어울릴 유일한 제품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일단 집에 가서 포장을 풀고 접시 옆에 놓으면 당신도 이게 마음에 들 거야. 틀림없어. 이게 딱 더 낫잖아? 커스틴이 말한다. 그녀는 필요한 상황에서 단호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녀에게 건박한 잔은 학교 식당이나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물건에 속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게 더 깔끔하고 새로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라비는 어떤 물건이든 장식이 과하면 부담스럽다. 아무튼 여기 서서 하루 종일 의논만 할 순 없어. 물론이지. 그러니까 파블레스로 정하고 그만 끝내자.
계속 반대하면 정신 나간 것 같겠지만 난 진심으로 저건 형편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봐. 저기 내 직감은 달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취향이라는 것이 이제 충돌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누군가가 양보해야만 이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에서는 컵을 고르는 것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순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소설에서 라비와 커스틴은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스틴의 수입이 라비보다 더 많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집안일도 뭐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분담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철칙을 지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컵을 고른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 문제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요. 많이 쓰는 예. 컵. 그리고 이를테면 자동차를 예로 들면 어떨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 두 사람이 둘 다 운전을 하고 같이 쓴다면 예를 들어 나는 뭐 흰색 세단을 사고 싶어. 근데 뭐 한쪽은 아니야. 나 파랑색 SUV를 사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충돌했을 경우에는 또 양보가 그렇게 또 쉽게 되지 그렇구나. 않겠죠. 예. 이 습관의 충돌 무엇보다 두 사람이 살아온 나날들이 뭐 20-30년 그렇게 자기가 네, 생활해온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어떤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당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것인데요. 알랭드 보통이 이러한 정답은 아니지만 힌트 같은 걸 줍니다.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성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익혀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두 가지 면에서 다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쾌히 인정할 줄 아는 간헐적인 능력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있어 보이는 문장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네. 네, 순간순간 간헐적으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군. 그렇죠. 나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바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 때는 늘 판단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뭐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되게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나쁘고 어리고 네. 뭐 그렇죠. 뭐 하여튼 예. 내가 이렇게나 세상에 그 뭐 약간 비속어를 사용하죠.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예, 그렇죠. 네.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잘하면 그 사람이 조금씩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듬어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난지를 알게 돼가지고, 네, 저도 그러면서 조금씩 예전보다는 발전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또 이런 취향의 문제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민감한 문제, 즉 두 사람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것으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네네. 이 부분 또 마음이 아프더군요. 네. 예. 라비의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네, 자격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커스틴은 또 그에 대한 어떤 라비의 어떤 공격에 대응을 하는 점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커스틴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자격지심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거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또 격렬하게 충돌을 합니다. 여보, 내가 별장을 가진 씀씀이가 해픈 의사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빈정거림을 듣고 즉시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당신이 나하고 이런 빈민가에 처박히게 돼서 유감이야. 나한테 왜 그래? 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커스틴이 반박한다. 그저 친구들이 휴가를 간다고 말한 건데 도베르만처럼 즉시 느닷없이 한밤중에 돌변해서 공격하더니 나에게 덤벼들려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항상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 난 비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걱정하는 거지. 당신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벌고 우리가 얼마나 조금 가졌는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는 가차없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커스틴은 싱크대 앞에 서서 이를 닦고 있다.
당신 얘기를 들으면 다들 당신이 짐승 가죽만 걸치고 헛간에 사는 줄 알겠다. 난 당신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화가 날 만큼 물질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라비,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물질주의적이란 말 들은 적이 없어. 커스틴이 이렇게 응수한다. 자신이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의식하고 부러워한다는 듯한 기색이 불쾌하기만 하다. 사실 바로 며칠 전에 엄마가 전화로 나만큼 돈을 절약하고 신중하게 쓰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건 약간 달라. 우리 둘 다 장모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장모님 눈에는 당신이 뭘 해도 잘못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걸 알잖아? 당신은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네. 나를 사랑한다면 왜 그냥 눈 감아주지 못하는 건데?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게 어떤 방식인데? 당신이 몇몇 문제와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게 하는 방식. 당신이 아주 끔찍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겠지. 그는 자신의 의도가 걷잡을 수 없이 돌다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깨닫는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라비, 이해하고 싶지만 라비는 자신의 요점을 이해시킬 만큼 자제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여러 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라비와 커스틴의 말다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경원 씨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있음직한 풍경입니다. 아, 이게 예. 진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라도 지금 서로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남편 입장에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낭독 중간에는 생략을 했지만 예. 이런 방법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알랭드 보통이 예. 라비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 날씨 좋은 날 이 공원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죠. 네, 이렇죠. 참 우리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풍족하지 못해서 내가 많이 속상하네. 미안해. 이런 얘기로 우회적으로 끌어내. 난 좀 자괴감이 드네. 난 슬퍼. 뭐 이런 대사들로 네. 동정심을 유발해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아내가 따뜻하게 변할 수 있게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끔 접근하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환상이었고요. 다시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 TV 인생극장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컨셉을 지금 알랭드 보통이 집어넣고 있는 건데요. 경원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매끄럽게 이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랭드 보통이 제시한 이런 대안적인 방식으로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인 거죠. 다 거기까지 못 가서 문제인 거죠.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과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다고 쳐요. 상대방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 좋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결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더 화나고 막.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 네. PD님 옆에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여기에 지금 챕터장을 가르치기와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설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계속 교사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지금 관념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서로 번갈아서 하는 게 맞고요. 돌이켜봤을 때 저희 집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이고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우둔한 학생이에요. 누가 학생이건가요? 그쵸.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싸울 게 아니라 그 학생 캐릭터를 맡은 사람이 연기를 잘해줘야 돼요. 극적. 이번에 또 그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조금 재미있게 상황이 풀려 나가는데 뭐 내가 뭐 막 이렇게 가면은 아니, 왜냐하면 학생 네. 입장에서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못 굽히는 거죠. 예, 자존심이 한 결혼 1년 반, 2년 사이에는 네. 많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연애를 돌이켜 보면 자존심을 못 버려서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평생 같이 살 걸 생각하면 버려야지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제가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표정은 하나도 안 미안한데. 그러면 이게 부채 같은 걸로 얼굴 가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억울한 듯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네. 읽고 있던 책으로 좀 가리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럴 그렇죠. 수 있죠. 예. 네. 이 두 사람의 이 학생과 선생의 역할, 저는 뭐 부부가 함께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두 사람이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변화하진 않겠죠. 그렇죠. 다만 두 사람이 협의 가능한 지점,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겹치고 있는 그 교집합을 이제 서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또 의미심장한 그 메시지를 알랭드 보통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물질주의적이야, 커스틴. 너는 그게 문제야라고 그 라비가 계속 따졌는데 이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라비가 그 커스틴의 그 물질주의적인 관점이야말로 얼마나 자기의 맞아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죠. 네. 야, 계산 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러니까 커스틴이 변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라비의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네네네. 네. 물질주의란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에 겸손함을 일깨우는 지각 변동 같은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내의 물질주의적인 면에 대한 라비의 비판 의식은 둔감해진다. 결혼 5년 차에 커스틴은 부동산 시장에서 절묘한 호기를 만나 그들의 아파트를 용케 처분하고 새로 융자를 받아 몇 블록 떨어진 뉴 배틀 테라스의 밝고 편안한 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한다. 이런 묘책들에는 재정협상가로서의 그녀의 기술이 죄다 발휘되었다. 라비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서로 다른 이자율을 확인하고 아침 일찍부터 중개업자와 치열하게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고서 자신이 돈 관리를 저렇게 잘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니 넘치도록 운이 좋다고 결론짓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실도 새로이 깨닫는다. 커스틴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민감하고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안락을 갈망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일 것이다. 이는 결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점이라 해도 장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내의 재정적 재능에 의지하는 값으로 그와 결부된 몇 가지 안 좋은 면은 견뎌야 한다. 그녀를 뛰어난 협상가 겸 재정관리자로 만드는 바로 그 장점들 때문에 그녀는 또한 가끔, 특히 그가 직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남들이 성취한 것을 함께 주목하게끔 하는 불편하고 짜증나는 동반자가 된다. 양쪽 시나리오 모두 안정에 대한 애착, 성공의 물질적 기준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마음, 뭐가 얼마인지에 대한 영리한 관심이 담겨있다. 경이로운 부동산 거래와 지위에 대한 근심이 동일한 자질에서 나온다. 가끔 친구들의 상대적인 부를 바라보며 걱정할 때 커스틴은 그녀의 장점에 내재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제 라비도 알게 된다. 일단 새 집으로 이사한 후로 라비는 약점이 특별히 부각될 때에도 그러한 장점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참 라비의 이 내면이 이율 극적으로 변해요. 배반적인가요? 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네네. 아내의 성격이 그래 저렇게 관리가 경제적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운이 좋은 남자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네. 이율 따져보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봤을 네, 때 네. 좀 호기가 와서 음. 집도 좋은 값에 팔고 음. 또 새 집도 좋은 값에 얻고 네. 네. 치열한 부동산 업자와의 통화 끝에 네. 쾌거를 이뤄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이든 그러니까 성격에서 하나가 이렇게 특징으로 부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이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 사람은 참 대인관계가 뭐 좋은 사람이다. 뭐 가령 이런 네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사실 아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하고나 친해지려고 그렇죠. 노력을 해? 뭐 이렇게 안 좋게 봤다가 그렇죠. 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소개받아서 또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 덕분에 중매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글쎄요. 계속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외도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예. 네, 언급을 좀 해볼까요? 일단 소설에서는 출장 가죠. 라비가. 네. 라비가 어디로 출장을 가가지고 뭐 스토리도 아주 그냥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뭐 왜 어쩌다 그렇게 눈이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둘이서 갑자기. 네. 방문을 로런이라는 네, 여자와 네, 로런.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이제 라비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워낙 네네. 멀리 떨어져 있기 멀리 때문에 있죠. 네. 근데 문자가 자꾸 와요. 네. 음. 뭐 메일도 주고 받으면서 뭐 당신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라비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그 로런을 이제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외도의 이 부분. PD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유혹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직선적인 질문이네요. 유혹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나요? 네. 경원 씨?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유혹 당하는 마음은 뭐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혹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아니 수많은 아이돌 그룹과 예. 매스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무들 네.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요즘에 진짜? 아 그런 네. 그리고 네, 그런 컨셉들? 것들이 다 제재가 네. 안 돼 있잖아요. 모든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화면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15금 뭐 19금 뭐 이렇게 붙이기는 하지만 별 의미 없고 저는 꼭 근데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외도라는 문제를 섹슈얼한 입장에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아니라 문제는 이럴 수 있겠죠. 가령 배우자의 관계가 순탄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의견을 늘 무시하고 나랑 대화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터에서 만난 어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 해준다. 그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런 때의 유혹을 예로 든다면 저는 그때의 외도는 당연히 필연적이라고 봐요. 네. 네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러한 외도는 정말 외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싶기도 있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결혼 생활에서의 외도지만 어쨌든 네. 그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인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 거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 케이스가 따라도 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긴 한데 외도는 외도죠. 그렇죠. 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네. 외도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외도에 이제 외도를 하고 새로 만난 사람과 결합하느냐, 아니면 그 원래의 가정을 뭐 계속 지키려고 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거고요. 혹은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두 집 살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외도라는 게 꼭 뭐 남자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그거야 뭐 다 또 배우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사랑과 섹스가 한 줄로 맞춰지길 기대한다. 자유사상가인 동시에 결혼한 낭만주의자가 될 수 없다. 알랭드 보통이 이 외도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소설 안에서도 외도라는 장에 바람 피우는 남자라는 챕터를 앞에 제시하고 뒤에 찬성론과 반대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찬성론에서 왜 이 라비가 바람을 피우게 되는지를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쭉 서술을 해놔요. 예. 그러면서 라비가 이 로런에게 빠져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알랭 드 보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불륜에 뛰어드는 경우는 드물다. 파트너를 배신하는 수고를 들이려면 대개 파트너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찬성론의 챕터에 네.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랭 드 보통의 설명 앞에는 이러한 그 소설의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그는 가정에서 따분함을 느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일은 바람 피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아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아니, 그가 처한 상황의 진실은 더 기이하고 더 굴욕적이다. 그는 사랑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여자. 대단히 강하고 유능해서 그가 보살펴줄 기회가 거의 없는 전사. 도움을 주려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 가끔씩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로런과 섹스를 한 이유는 그와 그의 아내가 최근 들어 포옹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한다는 사실. 썩 정당하지 않지만 그가 마음속으로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화가 치밀었다는 사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커스틴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남으로써 그게 커스틴이 반대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고 언급을 찬성론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정도의 결혼 생활까지 간 데에는 예. 라비의 책임이 또 크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라비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 커스틴이 찬성론 이런 쪽에서는 네, 라비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합리화로밖에 보이지 않는 읽히지 않더군요. 뭐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론에서도 라비와 이제 커스틴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라비가 좀 제가 보기엔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커스틴이 나 점심시간에 뭐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기도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비가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다른 남자와 뭐 밥을 먹을 수 있어? 뭐 자기는 지금 로런과 그러니까 네, 출장 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 그 남자랑 잤어? 막 그러니까. 예. 점심 먹었다고 방금 말했는데. 예,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론에서 알랭 드 보통이 또 이렇게 씁니다. 네. 타인들의 신의로부터 무의식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한 외도라는 문제에도 태연자악할 수 있다. 한 번도 배신당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신의를 계속 유지하기에 좋은 전제 조건이 못 된다. 보다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적절한 예방접종을 겪어봐야 한다. 한동안 극한의 공황과 모욕을 겪고 붕괴의 일보 직전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라는 명령이 틀에 박힌 말이 아니라 영구히 뚜렷하게 빛을 발하는 도덕적 의무로 변모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라비는 로런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죠. 네. 뭐... 아니 근데 로런은 좀 이상해요. 왜요?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아... 사진을 아니 뭐 꽃뱀 아닌가 싶던데요 저는. 아니 뭐 이게 너무 꽃뱀 로런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여자인지. 아니 거의 지금 메일 오면은 지우는 그 메일이랑 비슷한 메일을 보내잖아요. 김미영 팀장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글쎄요, 뭐 로런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무슨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라비와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의 입장에서 보면 외도는 적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늘 변한다.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뭐 외도도 사랑이 변하는 하나의 증표일 수 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챕터 중에 이제 아이들 챕터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버젓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2명이나 있죠? 네. 많이 키우고 있고. 지금 외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커스틴이 얼마나 이제
이 육아와 일을 동시에 또 진행하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깐깐한 성격을 또 내세워서 잘 해내고 있는지도 잠깐 나와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그 저희 가정의 모습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전형적인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예, 뭐 외도의 가치를 둔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상황처럼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경환 씨의 답변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라면 반론이라 할 예.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갈 박혜진 평론가의 미리 보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미리 보낸 질문 중에 하나가 외도에 대한 진보적인 의견은? 네, 이런 질문이 뭐예요, 이게? 외도가 어떻게 진보적일 수가 있어요? 그 알랭드 보통이 지금 라비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거의 서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외도는 라비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금 자각하는 일종의 예방 접종이 되었다라고 네. 알랭드 보통은 서술합니다. 예방 접종론. 예. 그래서 외도는 뭐 있을 수도 있지. 한번 해보는 것이 아예 안 해보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 그걸 정답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뭐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죠.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식의 설명들이 좀 있죠. 네. 이게 이제 알랭드 보통이 라비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 조금은 그러니까 그 커스틴의 입장은 이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편향된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예 중에 하나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우드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 주인공 남자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정말 길게 찍은 영화잖아요. 근데 보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다노크예요. 네, 에다노크가 이제 그렇죠. 아버지로서 음악가이기도 하죠. 예,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다노크와도 끊임없이 교류를 하죠. 그렇죠. 네, 친밀하게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언뜻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네네. 아버지는 지금 어쨌든 원래 아버지는 이혼을 하는 상태고 그런 걸 진보적이라고 말하는구나. 아니 이제야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깨버린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있죠.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래요. 이러한 네. 어떤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가족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흥미롭게. 근데 보이우드를 다 보고 남은 느낌이 그거였나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이우드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너무 슬프던데요. 그리고 그게 매년 찍었잖아요. 네, 12년 동안.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뭐 나오죠. 그 결과로서 도출되는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많이 표출하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네. 하지만 표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거예요. 그건 부모님의 자유분방한 삶에 의해서. 그렇죠. 네, 부모의 영향력이. 네. 그래서 작용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외도에 대한 진보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환 씨에서는 네, 없다고 결론 내리셨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도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조정래 작가의 풀꽃도 꽃이다를 다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알랭드 보통 판 풀꽃도 꽃이다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예.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고 다반 비슷하게 제시를 막 하고 있고 소설 근데 그게 보통 스타일인 거예요? 아까 보니까 보통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설과 에세이를 이제 뒤섞은 느낌인데 이게 그럼 우리 조정래 작가님도 소설과 에세이를 섞었다고 주장하면 되겠구나 싶은.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냥 그게 그랬습니다. 불편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의 적극적인 작가로서의 개입. 예, 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설이 쭉 그 서술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물 간의 대화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 다른 글씨체로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생각되는 이 작가가 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성찰들을 인용 없이 쭉
그 아포리즘처럼 글씨체 다른 파트들. 네. 예. 근데 중간중간 제가 얘기하는 등장합니다. 거는 이 파트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아서 예. 그렇죠. 충분히 예. 그런 점에서 독특한 보통 경환 스타일. 씨의 지적대로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호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 이건 좀 예술성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설명적이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알랭드 보통의 이제 팬의 입장에서라면 알랭드 보통의 어떤 그런 성찰들 되게 적합하고 네.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아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정말 소설로 보자면 알랭드 보통의 이런 스타일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뭐 유의미하지만 저는 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두드러지 보이는 그런 쪽에 서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알랭드 보통의 팬들은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여기 옴기니의 말에. 그래서 옴기니의 말에서 이 번역을 하는 내내 행복했다고. 그래서 지적이고 속 깊은 친구를 둔 듯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단점을 이왕 언급하셨으니까. 예.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알랭드 보통이 결국 사랑의 과정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낭만적 사랑과 그 이후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 인물들을 짝있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그 살아있는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찰을 증명하기 위한 네. 도구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강교민처럼. 근데 뭐랄까요? 사실 조정래 작가님의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서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랭드 보통은 생각할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외도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대론을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물음을 던져주기 때문에 저는 네. 알랭드 보통이 교조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어떤 일화에 마치 그 다큐멘터리나 혹은 뭔가 재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서술자가 딱 얘기를 하고 누가 재연을 막 해주잖아요. 이 인물들이 마치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문학으로서 아쉽다.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랭드 보통의 이 성찰 참으로 좋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밑줄을 여러 번 쳤는데요. 토라즘에 대한 이 단상은 멋지더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재밌던데요. 네. 토라즘의 핵심에는 강렬한 분노와 분노의 이유를 소통하지 않으려는 똑같이 강렬한 욕구가 혼재해 있다. 토라진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를 강하게 원하면서도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설명을 해야 할 필요 자체가 모욕의 핵심이다. 만일 파트너가 설명을 요구하면 그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없다. 덧붙이자면 토라짐의 대상자는 일종의 특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토라진 사람은 우리가 그들이 입 밖에 내지 않는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 토라짐은 사랑의 기묘한 선물 중 하나다. 저는 자주 토라지는 저로서는 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표정이 미안하지 않았던 거구나. 왜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알랭드 보통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네. 설명을 해야 할 필요 자체가 모욕의 핵심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이만큼 믿고 있어서 삐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뭐 너 왜 그래? 왜 얘기 말해봐.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모르겠어? 네가 뭘 잘못했지? 네. 허이 씨 다툼 현장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알랭드 보통이 결국 이 낭만주의의 신화를 넘어서야 한다. 포스트 낭만주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원 씨 어떻게 보시나요? 낭만주의의 개념들이
재난을 낳고 있다라는 진단. 예. 저는 일단 포스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있잖아요, 사실. 결혼 16년 차에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시절의 낭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포스트 낭만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함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낭만이요? 예, 황혼의 낭만 즐기면서 여보 우리 그렇게 만났었지? 이런 이야기들 다시 나누면서 예, 그런 것들이 계속 환기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매몰차게 포스트 낭만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했던 그 썸과 문자 나눔과 첫 데이트, 첫 키스들은 첫 걸음에 불과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결혼을 직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리긴 하는데 물론 필요한 얘기지만 포스트 낭만주의를 외칠 정도까지 야박할 필요가 있나. 네, 저는 낭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전제는 네네. 어쨌든 낭만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또 낭만을 찾아가고 또 다시 발휘될 수 있는 낭만들을 찾고.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어디다가 뭐 며칠 맡기기는 힘들지만 뭐 맡기고 여행도 떠나고 이런 낭만들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저는 그 경환 씨의 이 낭만과 사실은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포스트 낭만이 또 그렇게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 역시 사실은 기술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나오더군요. 네, 기술로서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알랭드 보통이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자 그들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낭만적 신화를 깨트려야 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상상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내 왜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지?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이 결국 알랭드 보통이 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접하고 말하자면 자 엑기스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북으로서 이 작품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결혼에 임하게 되는 것은 열정이지만 결혼 이후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충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정에서 충실성으로 넘어가는 그 이행의 과정에서 결국 낭만에서 포스트 낭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낭만을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니죠. 네. 경화 씨와 이제 저나 알랭드 보통 입장이 그런 점에서 뭐 크게 다르다고는 할 수 없죠. 네. 낭만주의가 가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랭드 보통이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건 낭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낭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로 귀결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낭만적 연애, 그 후에는 일상이 있어. 이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이 일상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살아낼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사랑 얘기할 때 늘 언급하는 철학자가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인데요. 그 알랭 바디우가 사랑 예찬이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랑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근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사건이 어떤 진리로서 이렇게 쭉 지속되려면 충실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충실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알랭 바디우는 말합니다. 그 충실성이 그 알랭 드 보통은 다른 의미에서 포스트 낭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낭만서점 68회 알랭 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작품을 여성분들 두 분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이야기 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네, 굉장히 특별한 낭만서점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읽은 독법과 정말 아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박혜진 평론가님은 저와 같은 문학평론을 하는 분의 입장이고 또 정세랑 작가님은 작가의 눈에서 네. 어떻게 보일까? 네. 예.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알랭드 보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아닙니다. 소외감 같은 다음에 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니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꾸며봤고요. 다음 주에는 여자가 읽은 알랭드 보통의 낭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